롯데리아의 군 장성들을 불러 내란 모의를 주도했던 역술인 노상원 씨가 오늘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판단에 앞서서 군 인사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먼저 실형을 받은 겁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였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낮 롯데리아로 현역 장성들을 불러내 선관위 점거 지시를 내립니다. 무언가 머리에 덮어씌우는 동작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며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했습니다. 비상계엄과 연관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2019년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 씨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법원은 진급 청탁 대가로 군인들에게 2천여만 원을 받고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노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의 또 다른 재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을 지킨다. 2분 뉴스의 강지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분 정수입니다. 오늘도 현장 다녀오셨죠? 네, 오늘은 노상원 재판의 선고기를 다녀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노상호가 했던 짓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징역 2년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노상원 재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기현이 맡고 있는 내란 재판,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김용군 그리고 노상원 이렇게 같이 받는 재판이 있고요. 이거를 본류 재판으로 칭하겠습니다. 본류 재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노상원이 추가 기소가 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 알선수재 이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내란의 첫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이고 이 본류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의 노상원이가 뭐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뭔가 하고 주요 인사들을 수거해서 뭐 작업하고 나중에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 물고문을 하든 정기고문을 하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재판이 있다. 소위 지기현 재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오늘 나온 거는 노상원이가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중에 돈 받아먹고 한 거. 그렇죠.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런 거가 2년이 나왔다. 그래도 중요한 결과 아닌가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만 이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위헌, 미법적인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형사재판으로 처음으로 이제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법, 위헌,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됨으로써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윤석열이 저지른 이 계엄이 위법,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판사가 적시해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징역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상원 이후에 선고를 받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재판에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종의 시금석이다. 그러면 선고하는 장면을 잠깐 함께 보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 선고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선고 절차는 통상 피고인 기립하에 진행되어서 서서 선고 절차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작년 계엄 사태 이후 구성된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로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90만 원을 추징한다.
자, 이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재판장이 위헌 위법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게 이제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거고요. 기자들이 뭐 방청하다가 우와 뭐 탄성을 질렀다는 건 어떤 대목입니까? 예, 오늘 기자가 한 30분 정도 오셨습니다. 네네. 이게 선고 재판이라서 이제 집중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는 많이 왔는데 방청객은 한 15분 정도 오셨습니다. 아.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도 오셨어요. 네네. 몇 근데 명이 나왔어요? 오늘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15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 한 10분 정도 오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재판관님이 위헌 위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개인정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 나는 단순히 전달자다. 그러니까 김영희 의원이 나한테 지시를 했고 내가 이 HID라든지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추리고 빼고 최종 결정을 해서 단순히 전달한 것뿐이지 나는 뭐 누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정보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판사님 같은 경우 아니 군사가 군대 자체에 프로세스가 있지 않느냐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사안이 이제 중대하고 여러 가지 위법적인 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봤을 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의 카카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예, 네. 미리 보는 윤석열 선고라는 네, 거죠. 쌤통입니다. 그러나 얼핏 제목만 처음에 속보로 징역 2년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라고 걱정했는데 아직 걱정하실 일은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까 이연복 재판장이었는데 일반적인 법원은 위헌 위법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조이대나 또는 직위원을 보면 이거 낙관 불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직위원을 믿어도 되나요? 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이제 네, 지금 김재호 대변인. 불안하긴 하죠. 구속 취소도 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사실 이 가족 오락관 같은 소송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오락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로 도입했을 경우에 사실은 1심 재판이 더 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전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혹시 직위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라도 그때 다시 또 우리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내란 재판 1심 판결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김 대변인의 개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개인 견해. 민주당도 전체로 그런 기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자.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좀 진행하자. 이제 그런 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 관련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숙성시킬 것인가, 네, 네. 어떤 방법으로 2심부터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 언론에서도 위헌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네, 이 네.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숙고 중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이를테면 제2, 제3의 내란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은 막으면서도 네네. 또 하나 여러 가지 혼선은 빚지 않아야 된다. 뭐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직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법원에서 보면은 이제 사법부에 보면은 일종의 이너서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판사들도 있겠죠. 이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 이너서클 판사들이 대략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은 대체로 재판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지금 오늘 판결을 내린 이연복 판사는 소위 말하는 그 이너서클의 한 사람인 걸로 알아요. 그럼 조이대하고 가까운? 조이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이대가 이너서클 아니에요. 이너서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주류 패권 세력이 아니라 약간 좀 뭐 원래 이제 구주류라고 보는 게 맞죠. 구주류? 조이대는 네. TK 세력인데 네네. TK 세력이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그 힘을 잃고 이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 TK 세력의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준 사람이 박근혜였고 박근혜 이후 다시 완전히 퇴조 단계에 들어섰던 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보자면은 무덤에 들어간 애를 다시 끄집어내서
키워준 게 윤석열인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다시 걸어 나온 사람이 바로 조이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주류하고는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존 주류하고 조희대식 TK 구우 주류하고의 약간의 갈등도 현재 존재하는 그러나 걸로. 대법원장이 전권을 가지는 구조에서는 조희대의 영향력을 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희대의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부 이너서클들이 작동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현복 판사의 판결 내용이라고 보시면 대략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나 지기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뭔가 그 좀 내란을 두둔하는 그런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현복 판사의 판결 내용이 대체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우리 거예요. 강지호 기자는 지기현의 내란 재판 이제 본 게임이잖아요. 아까 본류 재판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본 게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기현의 태도 자체가 초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그런 느낌, 네네 가족 오락관. 재판을 진짜 뭐 가족 오락관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개 재판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기현을 두둔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기현의 태도가 왜 바뀌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태도가 바뀐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기현도 뭐 무죄라든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 상당히 증거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봐주려고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야 봐주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지금에서 저는 무기 아니면 그래도 사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기현이 다른 짓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김지호 대변인에 따르면 혹시 다른 짓을 하더라도 제2, 제3의 보관은 있고 또 대응하면 된다. 우리가 내란도 극복했는데 뭐 까짓 거 형사 재판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1년 넘도록. 근데 지기현 걱정해야 되고 뭐 우리가 안쓰러워서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지기현 근데 제가 좀 걱정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하고 많은 민주 시민들이 윤석열하고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형한테 엄청나게 경고했어. 너네 내란 일으키지 마. 네네. 너네 불법 계엄 저지르지 마. 한 서너 동안 엄청나게 경고했는데 결국은 말 안 듣고 계엄 저질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박살났죠. 아니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안 시키려고 지난 5월에 별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다 그냥 네. 뒤통수 때린 거잖아요. 네, 네. 전 국민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 추진하면서 법원행정처까지 개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란전담 재판부, 그렇죠. 대법원도 늘리고 사실 그 전까지 작년 5월 전까지 검찰 개혁만 민주당이 얘기했지 사법개혁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그 못하기도 사법개혁의 하고. 단초 누가 제공했습니까? 스스로. 조희대가 한 거예요. 사실 조기 대선했고 새로운 정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윤석열이 개혁 들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 솔직히 네. 지기현 재판부가요 한 번 더 이상한 선택을 했다? 저는 그게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비난하시는 분 계시지만 꼭 나쁜 면만 볼 필요는 없다. 오케이, 예. 네, 맞습니다. 꼭 나쁜 면만 볼 필요 없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김지호 대변인에게서 기운을 좀 얻으십시오. 그래서 까짓 거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럼 우리 더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민주파가 지금 정권, 그러니까 행정 권력과 그다음에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한 싸움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거고요.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세 분의 전문가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100점 만점으로 하면 내란 특검 6개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해볼까요? 강지호 기자 몇 점입니까? 점수로 얘기하니까 힘든데 그래도 70점 정도는 주고 싶다. 70점, 네 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대변인 몇? 저는 내란 특검 90점 주고 싶어요. 90점, 네. 우리 장 대표님, 장용진 대표님
65점이요. 65점. 네. 각각의 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거꾸로 해볼게요. 왜 65점이면 그래도 과락은 아닌 네, 거네. 과락만 면했다. 아, 아주 잘한 건 아니다. 네, 과락만 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좀 진행한 거는 분명해요. 네. 그리고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밝혀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밝혀내지 못한,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죠. 제일 답답한 부분은 아마 오늘 발표 보면서도 다 많은 분들이 저거 왜 저래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검찰과 사법부가 내란에 관여했다라는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면죄부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계엄이 선포되는 그날 밤에 법원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려요. 네. 비상 긴급 간부회의 열어가지고 법원의 권한 일부를 군사법원에 넘기는 이런 논의를 했다. 자기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서는 내란에 관여하는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 근거로서 당시에 그 조희대나 천대엽 이런 분들이 그 발표 시간보다 나중에 대법원에 도착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상 안 맞다. 그래서 당시 그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 그때 그럼 대법원장도 없는데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법원 행정처장 모르는 보도자료가 그 중요한 그럴 순간에 수는 나갈 없어요. 수는 없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사무실에 가서 일을 봅니까? 공간에서는 못 보나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조희대의 공간, 대법원장 공간은 당시 한남동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있던 대통령 공간의 바로 밑에 집이에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회의라든지 중요한 협의 혹은 중요한 지시가 대법원장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빼버리고 오히려 도착 시간이 훨씬 나중이니까 알리바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낙제고 다른 건 조금 열심히 한 것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65점이다. 65점이다. 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럼 우리 좋은 점수를 준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걸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돼서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보리밥 먹고 있는 다니고 뭐 별짓 다 하고 다녔는데 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일단 재구속을 바로 시켰잖아요. 네. 그게 너무 통쾌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네. 박성재하고. 근데 그 계엄 시기에 계엄 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그자들이 거짓말하는 모습들 막 뭐 쪽지를 접어서 그러니까요. 뭐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나는 못 봤다든지 이런 정말 헛소리들을 그 CCTV를 찾아내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들을 다 낱낱이 밝혔고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를 지금 기소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상민은 사실은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또 전 국정원장도 조태열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3년간 정말 막 그 쌓였던 채증이 그냥 확 뚫리면서 한덕수 같은 경우는 대선까지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욕이란 노욕은 진짜 이자들이 한 악행을 지기자고 전 국민들이 너무나 황당한데 그러한 것들을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60-70%는 밝혔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뭐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근처에서 띄우고 K9 자주포로 북한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북한을 굉장히 자극해서 국지전을 어떤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이적 행위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질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정권만 연장이 되면은 국지전,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막 미사일 쏘고 그래서 접경지 인명이 살상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는 얼마나 떨어졌으며 산업 기반은 얼마나 파괴됐겠어요. 정말 그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뭐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국지전만으로도 그럼요. 우리 경쟁국들에 비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그리고 받았을 우리는 다 거거든요. 도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잘못 맞으면 도시가스가 터지고 이러거든요. 전기나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말이야 불사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너무나 좀 아쉽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자들이 거기에 가담했는지가 좀 소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종합특검이든지 아니면 국수본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이라도 계속 좀 추적을 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